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까칠한 장인 비위 맞추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산골 마을에 박씨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그만큼 인색하기로도 유명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마을 사람들 모두 혀를 찼다. 박 영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마음씨가 고운 처녀였다. 이웃 마을의 한 선비가 딸의 인품에 반해 청혼을 했고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문제는 혼례 준비부터 시작되었다. 신랑 측에서는 예를 갖춰 혼수와 예물을 준비했지만 신부 측에서 내어준 것은 보잘것없었다. 낡은 녹구름 몇 개, 해진 보자기, 그리고 치마 저고리 한 벌이 전부였다. 아이고, 저런 인색한 영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사위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수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아버지께서 원래 그러십니다. 그냥 모시듯 지내세요. 저희가 더 잘하면 됩니다. 혼례 후 사위는 매달 장인을 찾아뵙기로 마음먹었다. 아무리 인색하고 까칠한 성격이라 해도 아내의 아버지이니 효도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영감의 반응은 늘 차갑기만 했다. 왜 또 왔나?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밥이나 축내러 온 건가?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위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정중한 인사를 올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번 구박뿐이었다. 때로는 밥 한 그릇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이런 일이 한 해, 두 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사위를 안쓰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 양반 참 대단하네. 그렇게 구박을 받고도 꾸준히 찾아가다니. 나 같으면 진작 발길을 끊었을 텐데. 3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 사위는 처갓집에 가던 길에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박 영감이 또 사위를 구박했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그 사위는 도대체 왜 매번 욕만 먹으러 가는 걸까?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사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어차피 매번 꾸지람만 들을 바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자. 사위는 마음을 정하고 처갓집 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사위입니다. 왜 또 왔나? 박 영감이 문을 열자 사위는 평소와 달리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장인 앞에 놓았다. 장인어른, 오늘은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뭔 부탁? 이 돈으로 매를 좀 사고 싶습니다. 박 영감은 눈을 휘둥그레뜨며 사위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매를 사겠다고? 그렇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꾸짖으시는 것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소중한 가르침을 그동안 공짜로 들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사위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매번 찾아와서 꾸지람만 듣고 간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장인어른의 꾸지람도 값진 가르침입니다. 돈을 내고서라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박 영감은 한참을 멍하니 사위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매를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지만 웃음 뒤에는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매정했는지, 착한 사위에게 얼마나 심했는지가 새삼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위의 말을 들은 박영감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사위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동안 내가 아무리 구박해도 꾸준히 찾아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박영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평생 돈만 아끼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여보게. 박영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동안 자네를 너무 몰랐구먼. 사위는 고개를 들어 장인을 바라보았다. 늘 차갑기만 했던 장인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다. 일어나게. 매는 무슨 매? 내가 자네에게 진짜 선물을 주겠네. 박영감은 사위를 일으켜 세우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다. 그동안 한 번도 사위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였다. 그동안 내가 너무 인색하게 굴었네. 그렇게 찾아오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으니. 사위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아닙니다. 장인어른의 꾸지람도 저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사위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인색하게 변했는지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네. 그런데 정작 돈만 아끼느라 사람의 마음은 잃어버렸구먼. 해가 질 무렵 박영감은 방에서 무거운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것이네. 돈도 있고 귀한 물건들도 있지. 이제 이것들을 자네들에게 주고 싶네. 사위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장인어른,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야. 그동안 내가 준 게 꾸지람 뿐이었으니 이제는 진짜 복을 주고 싶네. 자네 진심이 이 늙은이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었네. 그날 이후 박영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모두 놀라워했다. 박영감님이 이웃집 할머니 약값을 대신 내주셨다면서? 정말? 그 인색한 분이?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 박영감은 이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왔다. 가난한 집 아이들의 학비를 대주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양식을 보내주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다. 영감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박영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 사위가 깨우쳐 주었지. 매를 사러 온 사위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네. 사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매 한 대 값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얻었습니다. 장인과 사위는 이제 서로를 깊이 아끼는 사이가 되었다. 사위는 여전히 매달 장인을 찾아뵙지만 이제는 구박 대신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딸도 아버지와 남편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서방님 덕분에 아버지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니요. 장인어른 마음속에 원래 따뜻함이 있었던 거요. 내가 한 건 그걸 찾아드린 것뿐이요. 박영감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이다.
그 집에 열려문이 세워진 까닭. 때는 늦은 봄이었다. 이제 과거는 그만두고 농사나 짓고 살아야겠네. 그게 무슨 소린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까진 해봐야지. 배웅하는 산에는 상주에 사는 김설랑이라는 선비요. 떠나는 산에는 경주에 사는 선비 최창준이었다. 이번에도 과거에 낙방하고 내려오던 길에 상주 김선비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이제 경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잘 지내다 가네. 낙심치 말고 다음번엔 꼭 등과하세. 두 선비는 손을 맞잡고 다짐하고는 최선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김선비는 자리를 뜰 줄 몰랐다. 처음부터 두 사람이 친했던 건 아니었다. 과거길에 우연히 만나 동행을 하게 된 이후로 서로 마음이 맞아 김선비 집에 들러 며칠씩 묵어가다 보니 친동기간 이상으로 정이 든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김선비 아내와도 자연히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다음번에도 꼭 들렀다 가세요. 이번 귀향길에도 김선비 아내가 당부한 말이었다. 과거도 과거지만 그참에 친구를 만나는 게 두 사람에겐 더 없는 기쁨이었다. 그렇게 어김없이 세월이 흘러갔다. 과거가 다가오자 최선비는 김선비를 만나러 상주로 갔다. 이리 오너라. 아무 대답이 없었다. 보통 때 같으면 최선비의 목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올 김선비였건만 그날은 정적만 감돌 뿐이었다. 누구신가요? 안에서 낯선 하인 하나가 나왔다. 경주에서 온 최창준이라 전하게. 그런데 하인이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김선비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오질 않는가.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어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 이름 빈방에 싸늘한 냉기마저 돌았다. 시장하실 텐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여자는 술을 곁들여 밥상을 차려 들여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난번 헤어지고 석 달 만에? 어쩌다가? 건강하던 사람이 잔치집에서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급체하여 그만. 최선비는 그 말에 망연자실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뜨다니. 한 잔 받으시죠. 김선비의 아내가 술을 따라주었다. 김선비도 없는 방에 단둘이 술잔을 놓고 앉아있자니 최창준은 민망했다. 그리고 한 잔 두 잔 받아 마신 술에 은근히 취기가 오르자 마음마저 흐트러지는 것 같았다. 선비님을 뵈니 그이가 살아온 것만 같아요. 어린 것이 있기를 하나, 시부모님이 계시길 하나, 너무 쓸쓸하네요. 눈물로 하소연하는 소복에 가려진 여인의 매끈한 몸매에 창준은 정신이 아찔했다. 내일 한양으로 올라가려면 그만 자야겠습니다. 창준은 흥분하려는 감정을 가라앉히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여인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주섬주섬 상을 정리해서 나갔다. 김선비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지? 잠자리에 누워서도 창준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김선비 아내가 기거하는 안채에서 나는 소리였다.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서려다 보니 방문이 밖에서 걸려있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방문을 걸어놓은 거지? 희미한 달빛에 비춰보니 김선비가 생전에 애용하던 곰방대가 보였다. 창주는 문틈에 곰방대를 밀어넣어 걸어놓은 걸쇠를 벗겨내고 밖으로 나갔다.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문풍지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본 창주는 그만 기겁을 했다. 문구멍을 통해 보인 건 김선비의 아내와 낮에 본 낯선 하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김선비를 기리는 하얀 소복이 저만치 나뒹굴고 있었다. 뒷걸음질 치던 최선비 발에 무언가 걸려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그러자 방 안에서 허둥대는 기척이 났다. 최선비는 다급히 방으로 돌아와 날도 새기 전에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럭저럭 시험은 치렀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터덜터덜 돌아오는 창준의 발걸음이 상주에 닿았다. 예전 같으면 김선비와 동행하는 길이라 발걸음도 가벼웠지만 이제 그 집을 쳐다보기도 싫어졌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열려문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저 열려문이 어느 댁에 선 거요? 창준이 옆을 지나는 여인네에게 물었다. 보고도 모르세요? 김선비 댁 부인을 탐하려고 들어온 사내를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다치면서까지 쫓아낸 사실을 관가에서 알고 장계를 올려서 저렇게 열려문을 세운 거랍니다. 최창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길로 경주로 돌아갔다. 그 뒤로 최선비는 두 번 다시 과거를 보러 가지 않았다. 고향에서 논밭을 갈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다. 조선 탐정과 사라진 옥새. 그 옛날 궁중에선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모함과 시기가 난무하고 당파 싸움과 권력 다툼으로 지금도 다양한 사극의 소재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 궁중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생겼다. 바로 임금의 옥새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임금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옥새가 사라졌으니 그야말로 큰일이었다. 옥새를 관리하는 상서원이 발칵 뒤집혔다. 호위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옥새가 사라질 수 있는지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당장 궁궐 전체를 샅샅이 뒤져라. 임금은 불같이 화를 냈다. 도승지를 비롯해 모든 담당 관리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깊은 밤 승정원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는 걸 보면 궁궐 내부에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때 누군가 말을 꺼냈다. 장안에 잃어버린 물건이나 풀리지 않는 사건을 기가 막히게 마치는 이형걸이란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를 한번 불러보는 게 어떠할지요? 이형걸은 사실 점쟁이가 아니었다. 학자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글 공부보다는 주변에 일이 있으면 이치를 따져서 쉽게 해결하곤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추리 능력이 뛰어났다.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날 뭐 하는 거냐? 가문을 이어갈 외동아들이 점쟁이로 통할까봐 아버지 이생원은 걱정이었다. 형걸은 이웃집에서 잃어버린 물건이나 상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만능 해결사였다. 그렇다 보니 관할 관청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은근히 그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형걸은 부름을 받아 궁궐에 들어오게 되었다. 형걸은 옥새를 보관한 곳과 상서원 주변을 둘러보고는 내부인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오니 제게 방을 하나 내주시고 아무도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형걸은 방에 틀어박혀 무얼 하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네.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게 없다고 하니 기다려보세. 형걸은 가능한 한 출입을 삼갔고 누구라도 마주치기라도 하면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난 다 알고 있어 하는 표정이었다. 범인이 반드시 다시 나타날 거야. 형걸은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 날 늦은 밤이었다. 누군가 형걸의 방문을 두드렸다. 언젠가 형걸이 바라보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던 상서원 주부였다. 다 알고 있다는 듯 형걸은 태연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이제 털어놓으시죠. 죽을 죄를 지었소. 난 시킨 대로 따른 것뿐이요. 조용히 눈 감아준다면 숨긴 곳을 일러주겠소. 약속하지요. 그러자 임금 아우의 지시로 근처 연못에 옥새를 빠뜨린 사실을 자백했다. 그가 돌아간 뒤 형걸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사실을 밝히면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겠지. 조용히 해결하자. 날이 밝자 형걸은 문제의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게 했다. 정말 이곳에 옥새가 빠졌단 말인가? 틀림없습니다. 연못이 바닥을 드러내자 과연 그곳에서 옥새가 발견되었다. 누가 여기에 옥새를 던져놓았단 말인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 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용한 점쟁이로군. 형걸은 많은 상금을 받고 궁궐에서 물러나왔다. 핑핑 도는 내 머리로 해결한 걸 모르고 날 점쟁이로만 보고 있군. 형걸은 미소를 지으며 집을 향해 길을 나섰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젊은 사내. 지리산 반야봉 꼭대기 작은 암자에서 기거하는 도사가 있었다. 무술과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비범한 인물이었다. 축지법을 쓰고 독심술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소문이 바다했고 제자가 되어 무술을 익히려는 사람들이 암자를 찾았다. 하지만 하나같이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따라 한 젊은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반드시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젊은 사내의 눈에는 살기마저 돌았다. 저만치 도사의 암자가 눈에 띄자 사내는 걸음을 서둘렀다. 무엇에 쫓기듯이 급하게 떠나왔는지 단보롬만 걸치고 먼 길을 걸어와서 남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암자 앞에 이르자 사내는 온 매무실을 가다듬고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사님, 가르침을 받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한동안 인기척이 없었다. 그러나 사내는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암자 문이 열리더니 백발노인이 밖으로 나왔다. 소생은 성은 정씨이 없고 이름은 진호라 하옵니다. 부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도사는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다. 이리 들어오너라. 방으로 따라 들어간 진호는 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도사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눈에 살기가 서려 있구나. 네? 그 살기를 없애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먼. 부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도사는 마치 사내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듯 말을 꺼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올 뿐이야. 그런 마음으로 무술을 익히면 악한 도구가 되고 말지. 도사님, 제겐 갚아야 할 원한이 있습니다. 소생의 가문은 이대감이 득세를 하고 나서 멸문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님은 모함을 받아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형님께서도 정체불명의 자객에게 피습을 당하고 말았지요. 모술을 익혀 한을 풀고자 이렇게 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내는 가슴속에 맺힌 원한을 도사 앞에 드러내며 제자 되기를 재차 간청했다. 내 제자가 되고자 하면 가슴에 맺힌 원한을 버려라. 사람은 모름지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느니라. 인생이란 언젠가는 서로 만나게 되어 있지. 내 제자가 되려면 그 마음부터 내려놔야 하느니라. 하지만 억울한 아버님과 형님의 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살생은 살생을 가져올 뿐이고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는다는 걸 모르느냐? 내게 배운 무술이 살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 어진 마음을 갖도록 하라.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무술은 오늘부터 가르쳐주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승님. 내 이름은 이제부터 정진호가 아니라 어진 마음, 현심이다. 그렇게 진호는 현심이란 이름으로 도사의 제자가 되어 무술과 심신을 단련해 나갔다. 계절이 바뀌어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화려한 색을 뽐내더니 어느새 앙상한 가지에 하얀 옷을 입고 몰아치는 바람에 쓸쓸히 서 있었다. 현심아, 그만 들어오너라. 아궁이 불만 살피고 들어가겠습니다. 진호, 아니 현심이 방으로 들어왔다. 제법 무술이 늘었더구나. 사부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제자의 빠른 터득에 도사는 몹시 흐뭇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지리산 꼭대기에 봄 기운이 찾아왔다. 얼어있던 계곡물이 조금씩 소리를 낼 무렵이었다. 도사를 찾아 암자를 올라오는 또 다른 젊은 사내가 있었다. 험한 산길을 올라오노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말쑥한 차림으로 보아 지체있는 가문의 자식으로 보였다. 도사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넙죽 무릎을 꿇고 도사의 발 아래 엎드려 큰절을 하는 젊은 사내의 자태를 도사는 자세히 훑어봤다. 그래, 어인일인고 이런 깊은 산속을 찾아든 걸 보니 필시 사연이 있을 법한데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구려. 네? 젊은 사내는 도사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말해보라. 네, 소생은 한양 이대감의 아들 석현이라 합니다. 저희 집안에 원한을 품은 정대감의 아들 하나가 살아서 저희 집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동생이 해코지를 당해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반드시 원한을 갚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달아났답니다. 도사님께 무술을 익혀 그자가 더 이상 우리 집안을 넘보지 않게 하려 합니다. 도사는 이 젊은 사내의 뜻하지 않은 대답에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자기에게 무술을 익히고 있는 청년의 원수가 나타난 것이다.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났구나. 이자를 돌려보내면 원한이 깊어만 갈 테지. 도사는 먼 허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도사님, 알겠다. 내 제자가 되어라. 결국 도사는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이 화합하여 두 집안 사이도 좋아졌으면 하는 가느다란 희망을 걸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도사는 결심한 듯 눈을 뜨더니 젊은 사내에게 말했다. 단, 내 제자가 되어 무술을 익히려면 속세에서의 감정을 버리고 자신을 이끌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어진 성품 인성이라 부르겠다. 그때 마침 현심이 돌아왔다. 현심아, 너와 함께 수련할 사람이다. 인성이라 한다. 어서 오십시오. 현심이라 합니다. 난 인성이요. 잘 부탁하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한솥밥을 먹으며 무술을 익혀나갔다. 처음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작한 수련이었지만 어느덧 처음의 목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들에겐 깊은 우정만이 싹트고 있었다. 반야봉에서 그들이 함께 수련한 지도 어느덧 한 해가 훌쩍 지났다. 현심아, 잠시 쉬었다가 하자. 그래요, 형님.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얼굴을 시원한 계곡물에 담갔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동안 금기와도 같았던 서로의 얘기를 들려주게 되었다. 서로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자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럼 현심이 내가 바로 정대감의 형님이 이대감의 큰아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마침내 이대감의 아들 석현이 입을 열었다. 너를 여기서 만난 건 하늘의 뜻이다. 너희 집안을 그렇게 만든 아버님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한다. 부디 용서해다오. 서로의 원한은 아버지 대에서 끊도록 하자. 그래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는 법이죠. 우리 변치 않기 위해 이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자. 그리고 두 사람은 암자 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서로의 이름을 새기고 의형제로서 맹세를 했다. 저녁 무렵 도사가 두 사람을 불렀다. 내일 아침이 밝거든 내려가거라. 이제부터 너희 이름은 진호와 석현이다. 진호와 석현은 의형제를 맺고 암자를 내려왔다. 진호는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며 그동안 닦은 일취월장한 무술 실력을 기반으로 무과에 합격했고 석현은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뒤에서 의형제 진호의 집안 살림을 봐주고 무과에 급제하도록 도운 것도 석현이었다. 분노와 미움은 불신과 원한을 가져올 뿐이지만 인내와 사랑은 이해와 용서라는 열매를 맺는 법이다. 두 사람만 아는 비밀. 에이, 감사면 감사지. 다들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주다니. 더는 못해 먹겠군. 합천군수 이상현은 돌아오는 길에 우라통을 터뜨렸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상감사 박인천에게 또다시 면박을 당하자
이상현은 분한 마음에 관직을 내려놔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상현과 박인천은 이전에 동문수학하던 사이였다. 이상현이 2살 위라서 호영호재하고 지냈고 가족끼리도 왕래가 있던 터였다. 그런데 이상현이 합천군수가 되어 떠나고 이듬해 출세가 빨랐던 박인천이 경상감사가 되어 내려온 것이다. 합천군수는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시오? 향리들 단속 하나 못한단 말이오? 합천 향리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알게 된 감사가 자기 생일잔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합천으로 돌아온 이상현은 방문을 걸어닫고 며칠째 식음을 전폐했다. 아들 인성이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으나 이상현은 역정만 낼 뿐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현이 아들 인성을 불렀다. 인성아, 이제 관직을 내려놓을까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이상현은 아들에게 경상가명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인성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유 없이 모욕을 당했다면 그 연유라도 알아보고 왜 그랬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괜한 일을 벌였다가 화를 자초할까 두렵구나. 그런 자리에서 모욕을 준 걸 보면 면직을 시키려는 거야. 그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인성은 낯선 구장에 내려와 청렴하게 일해온 아버지를 잘 알기에 명예롭지 못하게 물러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아버님, 저에게 생각이 있사오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얘야, 너까지 화를 당할까 걱정이구나. 이 일은 이쯤에서 조용히 덮고 싶구나. 인성은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만류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대구로 올라와 가명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감사의 주변 인물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감사가 평소 가까이 하는 기생 은양을 알아냈다. 인성은 은양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500냥을 내놓았다. 내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찾아왔다. 내 부탁을 들어주면 500냥을 더 주겠다. 무슨 부탁이신지요? 감사에 총애를 입고 있다고 들었다. 다음에 박인천 대감이 너를 찾아오거든 주머니를 뒤져보거라. 그 안에 인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훔쳐서 내게 주면 된다. 은양은 뜻밖의 부탁에 깜짝 놀랐다. 인장을 훔치란 말씀입니까? 어찌 그런 일을... 나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다. 잠시 맡아두려는 것이다. 은양은 한참 고민을 했다. 감사한테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포기하기도 아까웠다. 그런데 인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중요한 물건이라 몸에 지니고 다닌다 들었다. 잠자리에서 슬쩍 빼돌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며칠 후 은양은 인성이 묵고 있는 숙소를 찾아와 무언가를 전해주었다. 인성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앞에 인장을 내놓았다. 이거 감사의 인장 아니냐? 이걸 어쩌려고? 잠시 가져온 것뿐이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합천군수 이상현은 아들이 가져온 인장을 보자 눈앞이 캄캄했다. 한편 선화당에서 공무를 보던 감사 박인천의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었다. 어디 갔지? 여기 있을 텐데. 서류에 인장을 찍으려고 주머니를 뒤졌으나 인장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건 경상 가명에 내려올 때 임금님이 직접 하사하신 인장이었다. 징청각으로 돌아온 감사는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감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이 있었다. 아버님, 숙현입니다. 어디 편찮으신지요? 숙현이 들어오는 걸 보고 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이를 어쩌냐? 인장이 없어졌구나. 그걸 찾지 못하면 난 죽은 목숨이다. 아버님, 저에게 방도가 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를 위로하고 나온 숙현은 전날 밤 아버지의 행적을 살피다가 기생 은양을 의심하게 되었고 마침내 은양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인장을 받아간 자가 누구냐? 누군지는 잘 모르옵니다. 숙현은 인장을 가져간 사내가 묵었던 곳을 찾아가 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합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합천? 인성 오라버니가 사는 곳인데? 숙현은 그 길로 합천으로 인성을 찾아갔다. 숙현이 아니냐? 내가 어쩐 일로? 인성은 찾아온 숙현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숙현은 인장이 없어졌는데 가져간 사람이 합천에서 온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일이 뜻하지 않게 커지자 인성은 숙현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오라버니가 그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면직당하실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미안하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오라버니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아는 날에는 아저씨도 오라버니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숙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인성을 보고 말했다. 이번 일은 제가 잘 해결해 보겠어요.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숙현아, 고생을 시켜 미안하구나. 오라버니도 마음고생이 컸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애틋한 정을 느끼며 헤어졌다. 인장을 받아든 숙현은 곧장 대구로 올라가 은양을 찾아갔다. 인장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 내 죄를 눈감아 주겠다. 발설하는 날에는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가명에 돌아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운 아버지에게 인장을 보여주었다. 아버님, 혹시 이거 아닌가요? 누워있던 감사는 인장을 보자 벌떡 일어났다. 그거 어디서 찾았니? 손질해 놓은 의복 주머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 그런 줄도 모르고. 감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합천 아저씨 면직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면직? 누가 그래? 그 형님처럼 청렴한 관리가 어디 있다고? 그 말을 듣자 숙현은 비로소 안심했다. 참, 인성이 본 지도 오래되었구나. 합천에 기별을 해서 자리 한번 마련해야겠다. 지난번에 형님한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으니 기분도 풀어드리고 너희들 문제도 상의해야겠다. 며칠 후 감사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상현과 마주 앉았다. 형님, 공무를 진행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형님을 서운하게 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 잊으시고 오랜만에 예정을 생각하며 회포나 붑시다. 감사는 전에 없던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이렇게 형님을 보니 옛날이 생각납니다. 어릴 적에 형님이 저를 참 많이 챙겨주셨지요. 그랬지요, 대감. 형님, 쇠뿔도 당김에 빼라는 말처럼
우리 애들 홍기도 꽉 찼으니 맺어주면 어떻겠소? 그리 황송한 말씀을 여부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사돈. 그리하여 군수의 아들과 감사의 딸은 얼마 후 혼례를 치르고 그들은 사돈이 되었다. 복을 바꿔보지 않겠소? 제천 토박이 이선비는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아 단양 사는 박생원을 찾아갔다. 과거에 동문수학하며 호영호재하던 사이라서 모처럼 만나 지난 얘기를 하며 회포를 풀었다. 이선비, 이게 얼마만인가? 그러게 말이요, 형님.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박생원의 지인들과 더불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 잘 차려입은 노인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형님은 슬하에 자식이 어떻게 되오? 아들, 딸, 남매를 두었는데 둘 다 출가를 시켰지. 자네는? 재물복은 없어도 자식복은 있는지 7이나 두었다오. 위로 4은 맺어주었는데 아직도 3이나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부자 노인이 부러운 듯이 한마디 했다. 자식복이 최고라오.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없는 살림에 자식만 많아서 기둥뿌리 뽑힐 지경이라서 재물복 많으신 게 부럽습니다. 최부자로 불리는 그 노인과 이선비는 자식복이냐 재물복이냐를 놓고 얘기를 주고받았다. 노인은 근동에 넓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가진 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지만 본처는 물론이고 소실을 3이나 얻었어도 자식을 하나도 두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는 자식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올수록 자식복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마침내 밤이 깊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박생원과 이선비 그리고 최부자 노인만 남게 되었다. 어차피 이곳에 하루 묵으셔야 할 테니 내 집에 가서 얘기도 더 나누고 하루 주무시고 가면 어떻겠소? 이선비가 박생원을 바라보니 자네 좋을 대로 하게. 어르신 댁에서 하룻밤 묵고 가게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선비는 그러면 초면에 신세지겠습니다 하고는 최부자를 따라 나섰다. 등불을 든 하인 둘을 앞세워 커다란 소술대문 앞에 멈추더니 최부자 노인은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섰다. 손님을 모셔왔으니 잘 모셔라. 최부자 노인은 그렇게 이르고는 이선비를 사랑방으로 안내했다. 보시다시피 재물복이 많아 이렇게 큰 재산을 일구었소. 하지만 자식이 없어 외로움이 사무칠 지경이라오. 잠시 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갸름한 얼굴에 앳되어 보이는 여자가 여종을 시켜 주한상을 들여놓고는 돌아갔다. 그러자 최부자 노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나하고 복을 바꿔보지 않겠소? 하고 입을 떼었다. 복을 바꾼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러자 최부자 노인은 술잔을 건넸다. 자, 우선 한 잔 받으시오. 자식을 얻을 생각에 젊은 소실을 3이나 얻어도 소용이 없었소. 여기 머물면서 그들과 하룻밤씩 보내주시오. 자식복이 있으시니 결실을 맺으면 나도 노년에 자식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선비께 재물복을 나누어 드리겠소. 뜻밖의 제안에 이선비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다.
어차피 머지않아 빈손으로 떠나야 할 몸인데 무엇이 아깝겠소. 자식 키우는 재미로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여한이 없겠소. 이선비는 참으로 난감했다. 객지에 와서 남의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지만 노인의 부탁이 하도 간절한지라 이선비는 끝내 뿌리칠 수가 없었다. 이선비가 그러겠노라고 하자 노인이 소실을 불러들였다. 오늘 밤 이분을 잘 모시거라. 노인은 소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는 이선비를 쳐다보며 말했다. 자, 난 이만 가겠소. 편히 주무시오. 노인이 방에서 나가고 이선비와 여자만 남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여자가 말없이 술을 따라주자 이선비는 연거푸 몇 잔을 들이켜고는 용기를 냈다. 자, 이리 오시오. 이선비가 손을 덥석 잡자 여자는 싫지는 않은 듯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상을 물리고 두 사람은 잠자리를 함께했다. 그 다음 날은 두 번째 소실과 셋째 날은 세 번째 소실과 잠자리를 갖고 나서야 이선비는 제천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때 채부자 노인은 말 한 마리에 돈을 가득 실어 딸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비는 받은 돈으로 남은 세 자식을 출가시키고 풍족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을 써대자 20년이 흐른 뒤엔 예전과 마찬가지로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앞마당을 서성이고 있는데 밖에서 말울음 소리가 들리더니 3명의 젊은이가 안으로 들어섰다. 노인어른,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요? 이곳이 이선비 어른 댁인가요? 그렇소, 내가 이선비요. 그러자 젊은이들은 맞게 왔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선비를 따라 들어간 젊은이들은 바닥에 엎드리더니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아니, 아버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자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20년 전 최부자 노인의 소실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러더니 3년 전 최부자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친부의 존재를 밝히며 친부를 찾아 같이 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 그동안 아버님과 어머님들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이선비는 제천을 떠나 세 아들을 따라 단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최부자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어르신 말대로 자식복과 재물복을 서로 나누게 되었군요. 이선비는 최부자가 잠든 곳을 찾아가 잔을 올리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두 얼굴의 어머니. 강원도 정선 고향산 기슭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들은 날마다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니고 쐐기풀로 엮은 지붕이 금세 무너질 듯한 오두막에서 늙고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다. 그는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맑게 흐르는 도랑물을 벗삼아 살았다. 비록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일지언정 어머니만 건강하다면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나무를 가득 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집은 고요했고
어둠이 음산히 드리웠다. 어머니! 불안한 마음의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해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어디 외출을 하셨을 리도 없을 테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혹시 변이라도 당하지 않았나 하는 불길한 생각에 아들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머니! 아들은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 힘껏 소리쳤다. 불안한 마음에 집 근처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어디에도 어머니의 흔적은 없었다. 온 동네를 다 뒤져도 어머니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어느덧 어둠이 짙게 깔리고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다. 아들은 목이 메도록 애초롭게 어머니를 찾아 헤맸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아들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끝내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지친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 안에서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단숨에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게 아닌가. 아니, 어머니! 아들은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왜 그렇게 놀라는 게냐? 바람 좀 쐬고 왔다. 어머니는 평상시처럼 다정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기쁨을 참지 못하며 어머니, 제가 부르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하고 어머니의 손을 힘있게 잡았다. 글쎄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가는 귀까지 먹었나 보다. 그런데 어머니, 그 몸으로 어떻게 나가셨어요? 아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어디 가서 있었는지 몹시 궁금해 물었다. 방 안에만 있다 보니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왔지. 아, 그래요? 아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좋아진 것에 얼떨떨했지만 무엇보다 무사한 것이 기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내일은 고기 좀 사오너라. 고기가 먹고 싶구나. 네? 고기를요? 아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이가 없어 평소에 고기를 먹지 못하던 어머니였다. 내일 사다 드리겠어요. 어머니, 오늘만 참아주세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놀랍기도 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가 그만큼 건강해진 것 같아 그저 반가울 따름이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건강이 좋아져 식사도 잘하고 이웃집에 마실도 다녀오곤 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백발노인이 나타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노인은 기다란 지팡이를 위엄있게 들고 눈처럼 하얀 수염을 흩날리며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향산의 신령이니라. 돼지가 울릴 듯이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너의 효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느니라. 그래서 내게 일러주노니 잘 듣거라. 그는 환송하여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지금의 내 어미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쫓겨내려와 이곳 연못에 살고 있는 머리는 용이요 몸은 뱀인 괴물이니라. 아니, 그럴 리가. 그는 깜짝 놀라 백발노인을 쳐다보았다. 며칠 전에 너의 어머니를 해쳤고 곧 너까지 해칠 터인즉
먼저 없애야 살 수 있느니라. 꼭 명심하거라. 하더니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신령님, 신령님. 아들은 너무 놀라 백발 노인을 불렀지만 노인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곧이어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이 나타나서 그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다급하게 부르는 아들의 애절한 목소리만이 허공에 메아리쳤다.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다가 깨어보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꿈이었다. 어머니의 모습은 측은할 정도로 초라하고 처량했다. 말없이 나타났다가 말없이 사라진 어머니.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눈, 코, 입, 그리고 자상한 말투까지 지금의 어머니는 틀림없이 자기 어머니였다. 끝내 아들은 꿈속에 나온 노인이 모자를 시기하고 이간시키기 위해 터무니없는 수작을 한 거로 치부해버렸다. 그러고는 전보다 더욱더 극진히 어머니를 모셨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다. 그 산신령이 꿈속에 또 나타났다. 네 효성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 또한 큰 재앙을 면하지 못하리라. 신령님, 왜 저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러나 백발노인은 아들의 말에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엄한 목소리로 그를 향해 말했다. 잘 듣거라. 내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그 용이 진짜 내 어머니를 해쳤고 곧 너까지 해칠 것이다. 이 화살을 받아라. 보름달이 뜨는 날 연못 한가운데 비친 달 그림자를 향해 활을 쏘아야 한다. 말을 끝내자마자 백발노인은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신령님, 신령님. 꿈에서 깨어난 아들의 손에는 신령이 준 화살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꿈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 아들은 잠든 척하며 어머니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손살같이 집을 나서 연못으로 향했다. 아들은 몰래 뒤따라가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래, 신령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 저 못된 것이 어머니를... 그 생각을 하니 너무 분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어요. 밤이 점점 깊어지자 연못 가운데 달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다. 이때다. 아들은 숨을 죽이고 신령의 말대로 시위를 힘껏 당겨 달 그림자를 향해 활을 쏘았다. 화살이 달 그림자를 뚫자 연못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괴성이 하늘을 뒤흔들었다. 물속에서 괴물이 솟구쳐 올라왔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천지가 뒤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 괴물의 머리는 벼락을 맞아 그대로 돌이 되어버렸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어머니, 어머니. 괴물이 아닌 진짜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울다 지쳐 아들은 결국 숨을 거두었다. 산신령은 그의 효심을 기려 그를 바위로 만들어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게 했다. 이후 사람들은 괴물의 머리를 닮은 바위를 용두석이라 불렀다. 지금도 그곳에는 바람이 불면
어머니를 부르는 아들의 애절한 메아리가 들리는 듯하다.